자, 여러분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지웠네요? 누가 지웠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웠으니까 우리 한번 외워볼까? 자, 이행강제금을 다른 말로 집행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를 다른 말로 행정질서벌이라고 하고, 이 질서벌과 행정형벌을 합쳐서 뭐라고 해? 행정벌이라고 하고, 특별권력관계에서 공무원과 같은 특별권력관계에서 행정형벌을 내리는 것을 뭐라고 해? 징계벌이라고 해요. 헷갈리지 마시고. 자, 20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봤던 겁니다. 그쵸? 우리 눈에 뭐가 크게 보여야 돼? 협의 취득, 네,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죠. 자, 맞는 거고. 2번. 명목상 건축주도 여러분, 건축주도, 명목상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건축주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돼요. 그 다음에 3번. 공매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공매 처분을 했어요. 네. 당연무효라고 보진 않습니다. 공매 통지를 하지 않은 공매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 판례에 보면 절차상 하자일 뿐 무효라 볼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매 통지 자체는 여러분 처분성 없어요. 그쵸? 공매 처분이 처분성이 있는 거지. 4번 보겠습니다.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에 대한 결정은 이미 납세 의무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문장이 좀 잘못된 것 같아. 그치? 세무서장이 이미 납세 의무자에게 환급 청구권이 확정돼 국세환급금을 결정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처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거는 법에 의해서 그냥 환급금이 결정되는 것이지 어떤 공무원의 행위에 의해서, 세무서장의 행위에 의해서 직접 권리 의무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말 안 줘. 그러면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하면 되는 거야. 이런 거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틀린 건 4번. 202번. 1번 법규가 예외적으로 형사소추 선행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형사 판결의 확정에 앞서서 일정한 위반 사실들을 행정처분하였다고 해서 절차적 위반이 할 수 있다고 위반이라고 할 수 없어요. 행정처분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형사소추는 형사 판결은 형사 판결대로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2번 건축법상 용도 변경에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시정명령과 그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할 수 있죠. 당연히. 이행강제금은 대표적인 게 건축법하고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예요. 할 수 있습니다. 3번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본질상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 이게 포인트죠. 그럴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없죠. 이행을 했는데 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까? 자, 3번 틀렸고 4번 농지법 비송사건 절차법 넘어가겠습니다. 자, 203번. 예, 여러분 대표적인 즉시강제의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그래서 불법 비디오 수거 즉시강제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주는 답이고 답은 1번이고 그 다음에 204번 자 여러분 아예 그냥 외워두세요. 203번에 불법 비디오 수거 폐기, 그 다음에 204번에 234 대표적인 즉시강제죠. 소방기본법에 의한 강제처분. 불 끄러 가는데 앞에 자동차 있어. 그럼 걷어내야 되죠. 그런 강제처분. 그 다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범죄 예방, 마약류 뺏는 거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응급조치 이런 거 다. 자,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거고 여러분 무허가 건물 강제철거 대집행이잖아. 즉시강제랑은 상관이 없죠. 그렇죠? 강제철거를 즉시강제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의무를 부과하고
철거 명령 내리고 개고도 하고 통지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205번 보겠습니다. 1번. 자, 뭡니까 여러분? 1번은 뭘로 바꿔야 돼요? 대집행으로 바꾸면 말이 되겠죠? 대집행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2번. 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는 즉시강제도 그렇고 직접강제도 그렇고 가능해요. 가능해. 예. 자, 그리고 3번. 권력적 사실행위인 즉시강제는 맞아요. 그 조치가 계속 중인 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될 수 있습니다. 즉시강제도 처분입니다. 즉시강제 처분이죠. 자, 그러나 즉시강제는 대부분 뭐가 없을까? 소이익은 없을 거야. 막 가져가 버리고 지금 하는 건데. 예. 근데 즉시강제 중에서 예외적으로 강제 입원 같은 거 있죠. 강제 입원 입원 기간이 꽤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항고소송 가능해요. 처분이니까 항고소송 가능하겠지. 근데 보통 소이익이 없어서 못 하는데 이런 거는 소위 강제 입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물건을 아까 불법 비디오 수거 같은 물품을 영치한 상태라든가 그런 거면은 지금 이제 손해보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상태죠. 이런 경우는 소이익이 있겠지. 그치? 근데 소이익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소이익이 예외적으로 있는 경우도 있다. 어쨌든 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소이익 가서 따져야 되는 거고 처분이냐 아니냐 항고소송의 대상이냐 아니냐라고 물어보면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즉시강제로서 행정상 장애를 제거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즉시강제에 따른 권익 침해 사이에는 비례관계에 있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비례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즉시강제 하면 네 가지 성격. 지금 나온 비례성이 있어야 돼요. 추구하는 공익이 침해하는 사익보다 더 무거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당연히 엄청난 권한 침해이기 때문에 급박성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대집행보다도 좀 더 강한 보충성도 있어야 돼요. 다른 걸로 할 수 있으면 다른 걸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최선의 상태를 추구하는 거야? 최악의 상태를 막는 거야? 최악의 상태를 막는 거지. 그걸 뭐라고 해요? 소극성이라고 해요. 소극성. 그래서 네 가지 기본적인 성격이 즉시강제에는 있다라는 건 항상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가부터 볼게요. 가. 206번의 가. 즉시강제는 소극적으로, 맞아요. 소극적 동그라미. 행정상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즉시강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거는 즉시강제의 어떤 성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충성 얘기하고 있는 거지. 보충성. 자, 아까 내가 보여드린 대로 여러분 행정상 강제집행은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 거죠. 네 가지. 행정상 강제집행, 그쵸? 네 가지. 대집행, 이행강제금, 강제징수, 직접강제가 가능하면 일단 그거부터 하고 그게 아니라 너무나 급박하면 즉시강제를 하는 거예요. 자, 타인의 재산의 위해를 제거하거나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즉, 즉시강제 발령에는 긴급성과 보충성 및 비례 원칙이 다 나왔네요. 긴급성, 급박성, 그 다음에 보충성, 비례성, 오케이. 자, 즉시강제에는 사전영장주의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돼. 일반적이며 이런 표현 쓰면 안 되고. 자,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인 입장은 뭐냐면, 영장주의와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대법원의 입장은 절충설이에요. 자,
헌재의 입장은 뭐냐면 영장 불효설이야. 헌재 입장은 영장이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대법원은 영장이 필요하지만, 즉시강제의 경우에는 영장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전영장주의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표현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전영장주의가 배제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표현이 더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것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위법한 즉시강제는 언제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했는데 언제나 안 된다니까? 언제나 안 될 가능성이 더 많아. 소이익이 없어서 안 될 가능성이 더 많아. 언제나 대상이 된다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물론 처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상이 되긴 하지. 근데 소이익이 없어서 언제나 대상이 된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라가 틀렸습니다, 여러분. 라. 두 군데에서 틀린 거예요. 마 보겠습니다. 마. 행정상 즉시강제는 공권력 발동의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법적 근거, 아주 강력한 법률 유보의 원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행정청에 대해 재량권이 부여되는 것이 보통이다. 맞습니다. 재량권 부여됩니다. 안 할 수 있으면 안 한다는 거야. 재량권이 부여된다는 것은. 자, 그 다음에 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수단으로는 행정쟁송이나 국가배상, 정당방위 있죠. 적법한 경우는 어떻게 해? 그치. 손실보상으로 가야지. 적법하게 내 차를 드러냈어. 나는 그냥 주차 잘했거든. 잘했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내 주차 공간으로 소방차가 들어오지 않으면 불을 못 끄는 상황에서 내 차를 걷어냈어. 그러면 나는 손실보상 받아야지. 근데 걷어낸 건 적법한 거잖아요. 그렇죠? 소방기본법에 의해서 걷어낸 거야. 근데 손실보상은 받아야지. 적법하다 하더라도. 위법하면 행정쟁송이나 국가배상이나 정당방위가 있는데 제가 볼 땐 국가배상이 가장 실효성이 있죠. 행정쟁송은 요 문제 때문에 실효성이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정당방위는 그 자리에서 막 싸우고 막 어쨌든 저항을 한다는 건데 또 그것도 쉽지 않죠. 자, 207번 갈까요? 이해되시죠? 위법할 때는 세 가지 가능해요. 항고소송도 가능하고 손해배상도 가능하고 정당방위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적법했을 때는 손실보상 가능하고요. 자, 207번 가겠습니다. 1번 행정상 즉시강제는 실력행사를 전제하기 때문에 공권력 발동의 법적 근거 당연히 필요하지. 재량권이 부여되는 것이 보통이다. 아까 했고. 자, 2번 같은 건 몰라도 되고요, 여러분. 3번 즉시강제 발령에는 긴급성과 보충성과 비례원칙이 요구되지만 맞죠? 사전영장주의가 적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차라리 절충설이 다수설이다. 이러면 돼. 이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절충설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원칙적으로는 되고 예외적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 절충설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얘기인데 이 즉시강제와 관련해서는 예외적으로 안 된다는 걸 강조하는 절충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느낌의 절충설이 아니야. 영장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절충설이야. 그러니까 영장이 일반적으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즉시강제는 영장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현실에서도 많습니다. 언제 영장을 받아가지고 합니까? 영장 없이도 할 수 있기 위해서 만든 게 즉시강제돼, 사실은. 그렇잖아. 너무 급박해서. 자, 4번. 그러니까 3번이 틀린 거예요. 그리고 4번은 아까 위에서 봤던 거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벌.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으로 약주 제조면허를 받아서 양조장을 같이 운영하는 공동 업무 집행자가 주세를 포탈했어요. 그럴 때는 양벌 규정 적용됩니까? 적용되죠. 법인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서 행정질서부를 가할 것인지 행정형벌을 가할 것인지는 자,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이건 행정청의 재량이라는 얘기가 아니야. 입법자의 재량이다. 입법자의 재량이다. 입법 재량이다. 이렇게 가야 돼요. 자,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내가 얘를 감옥에 보낼지 아니면 과태료에서 끝낼지를
행정청이 재량껏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을 행정질서벌에서 끝내고 어느 정도 수준을 행정형벌로 가야 될지는 입법자가 결정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피고인이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어. 그러면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질서벌을 받았네요. 이를 납부하고 형사처벌을 한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중부가 가능합니다. 이중부가 가능해요. 형벌과 질서벌 이중부가 가능하다. 그러면 형벌하고 집행벌은 이중부가 가능해요? 이중부가 가능하다. 자, 4번 맞죠? 4번 맞죠? 화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서 제조치는 행정법규 행정법규 위반은 객관적 사실에 대한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해야 되고 반드시 틀렸습니다. 현실적인 행위자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부과할 수 있다. 반드시가 틀렸습니다. 반드시. 자, 그 다음에 209번 갑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행정범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죠. 1번 맞는 말이고. 2번. 자, 그런 것 같은 점을 고려해서 행정범의 경우에는 법인도 범죄 능력을 갖는다는 것이 통설의 견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난번에 제가 소방직 문제 하나 풀면서 실은 여러분 법인의 범죄 능력 볼게요. 법인의 범죄. 법인의 범죄 능력의 핵심은 법인의 범죄 능력의 핵심은 뭐냐면 인정한다는 거야. 이 인정한다는 것은 양벌 규정에 적용된다라는 말이에요. 법인도 벌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형벌에서는 형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범죄 능력을 자, 범죄 행위 능력과 그 다음에 형벌 수행 또는 감수 능력을 나눕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범죄 행위 능력은 없더라도 벌은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일반적으로는 범죄 행위 능력은 없지만 법인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행위자가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형벌은 받을 수 있는 주체가 된다.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팁을 드리면 시험에서 이거를 나눠서 얘기를 하면 범죄 능력은 없고 행위 능력이 자, 형벌에서 혹은 형법 차원에서 이걸 나눠서 이야기하면 범죄 능력은 없고 행위 능력은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하면 맞아요. 근데 그렇게 나왔었지. 소방직에서. 그렇게 나왔었는데 자, 그러니까 여기서 범죄 능력이라는 것, 범죄 행위 능력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범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가까운 얘기예요. 형벌 능력에 가까운 얘기야. 그러니까 일단 법인의 범죄 능력을 인정한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인정한다가 맞아. 근데 이것을 쪼개서 범죄 능력하고 행위 능력하고 형벌 능력하고 쪼개서 물어보면 범죄 능력은 인정하지 않고 행위 능력은 형벌 능력은 인정한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렵지 구분하기가. 이것도 범죄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이것도 범죄 능력이라고 표현하니까 어려울 텐데 일단은 요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요 앞에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리해야 될 건 요 앞에 부분이야. 그러니까 법인의 범죄 능력 일반적으로 인정한다.
즉 양벌 규정 인정한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일단 우리 행정법 체계에서는 중요하고, 근데 이게 형법으로 들어가면 어쨌든 행정 형벌도 형법이 적용되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 따로 정리를 하셔야 돼. 저도 여러분에게 깔끔하게 답을 주고 싶은데, 예,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209페이지 2번처럼 행정범의 경우에는 법인도 범죄 능력을 갖는다는 것이 통설적 견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면 맞아요. 아닌데 범죄 능력은 없고 형벌 능력만 있는데 이렇게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법인의 범죄 능력을 얘기하면. 아니면 세모치고 확실한 답을 찾으시던가. 3번 가겠습니다. 법인이 처벌이 되는 경우에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법행위를 했어. 그럼 당연히 이건 직접 책임이죠. 대표자가 했다는 건 법인이 했다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직접 책임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법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이 범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의 책임은 과실 책임으로 이해하고 있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 법인의 범죄 능력을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그러는데, 이때 법인의 책임은, 자기 책임이에요? 타인 책임이에요? 기본적으로 자기 책임입니다. 자기가 선임 감독상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쵸? 하자가 아니라 과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 책임. 그 다음에 과실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이에요? 과실 책임입니다. 과실이 있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 이런 경우는 직접 책임이라는 말이나 뭐 자기 책임이라는 말이나 크게 맥락에서는 다를 바 없는데, 여러분 머릿속에는 그냥 자기 책임, 과실 책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세요. 자, 4번.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등의 행위를 이유로 법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판례는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자, 그 다음에 210번 넘어가겠습니다. 행정형벌도 형벌이죠. 그러니까 재형법정주의 적용됩니다. 자, 2번. 행정벌은 일반 통치권에 의해 가해지는 것이나, 요런 말 좀 이해를 해야 돼. 행정벌은 일반 통치권. 그 다음에 징계벌은 특별행정법 관계의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징계, 공무원 징계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징계벌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3번. 행정벌은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이나 집행벌은 이행강제금 얘기하는 거죠.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한 제재이다. 이해되시죠? 자, 4번. 행정벌과 형사벌의 구별은, 이것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형사벌이라기보다는 형사형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을 텐데, 어쨌든 유동적인 것이나 행정벌은 법규의 규정을 통해서 비로소 반사회적 반윤리성이 주어지는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고, 형사벌은 법규 이전에 반사회성, 반윤리성이 존재하는 자연범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제가 도로에서 120km로 달렸어. 그게 문제가 되나? 문제될 거 없지 않나? 내가 도로에서 120km 달렸어. 문제 안 되죠. 근데 제한 속도가 60km인 도로에서 내가 120km 달렸어. 그건 문제가 되죠. 왜? 규정이 있으니까. 60km로 달리라고 하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법규의 규정을 통해서 비로소 나의 행위는 반사회적인 게 되는 거고 반윤리적인 행위가 되는 겁니다. 아니 60km 제한 도로에서, 혹은 학교 앞 30km잖아 요즘에. 학교 앞에서 그렇게 세게 달리는 게 어디 있어? 그런 사람들은 도덕적이지 않아.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회적 합의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굴 때렸어. 누굴 때렸다거나 내가 공해를 내뿜어. 내 차 자체가 공해를 내뿜어. 그거는 규정이 있든 없든 그거는
규정이 없어도 그건 잘못된 행위 아니, 반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가끔 이제 운전하다가 가다 보면 막 엄청나게 그 매연을 내뿜는 경유차가 있어요. 진짜 까만색 그거는 그런 법률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규제법이 있겠지 당연히. 있겠지만 그거를 어기든 안 어기든 그런 규정이 있든 없든 그건 잘못된 거잖아. 환경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구분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211번. 자, 형법상 법인은 범죄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나 행정법규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행정법규의 실효성 확보라는 정책적 견지에서 범인에 대해서 재산을 구하고 규정한 경우가 많다. 자, 1번이 이거를 지금 합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일반적으로 형법에서는 법인에게 범죄 능력이 있다. 범죄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보긴 하지만 전반적인 법인의 범죄 능력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 뒷말은. 그러니까 범죄 능력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왜냐하면 지금 211번에 1번도 맞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형법상 법인은 범죄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행정법 차원에서는 실효성 확보라는 정책적 견지에서 법인에 대해서도 재산형이라는 건 형벌입니다, 여러분. 형벌을 과할 수 있는 규정의 경우가 많다. 즉, 그러니까 양벌 규정. 양벌 규정이 있다는 얘기는 법인의 범죄 능력 인정한다라고도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구도에서 지금 요 211번의 1번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딱딱 집어서 얘기하니까 문제 풀기는 쉬워요. 오히려. 이거 없고 이거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확실히 쉽지. 근데 이제 이것만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약간 애매해지는데 그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2번 보겠습니다. 자,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식 고용 계약이 체결해서 근무하는 자만이 의미하고, 자,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판례가 있죠, 여러분. 판례. 예. 자, 다단계 판매업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단계 판매원이 있어요. 네, 이 둘은 근로계약 형태가 아니야. 그냥 물건 대주고 얘가 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얘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받아야 될 사용자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겠지. 누가? 다단계 판매업자가 그런 주장을 했겠지. 근데 판례에서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얘가 법인이고 얘가 종사자다. 양벌 규정 가능하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근로계약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원도 저도 이제 다른 학원에서 강의하지만 다른 학원에서 제가 강의할 때 근로계약서 쓰게요, 안 쓰게요? 근로계약서 안 씁니다. 학원 강사들도 근로계약서 안 써요. 이것도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계약을 하지, 그냥 사업자가는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강의 몇 번 하고 뭐 어쩌죠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하지 근로계약을 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어느 학원에 가서 어떻게 해서 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그 학원 법인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져야 돼요. 노동법상 근로계약이 정식적으로 맺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법인과 종사자의 관계가 성립된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 첫 번째 줄. 법인의 사용인의 의미는 법인과 정식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근무한 자만을 의미하고, 그렇지 않아요. 정식 고용계약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관계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 간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포함된다라고 봐야 돼요.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3번. 이거 자동차 배출 오염 기준을 초과한다는 점을 실제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러겠지. 자기 차 뒤에서 나오는 거니까 잘 못 보겠지. 자기는 앞을 보고 운전하니까. 그래도 처벌합니다. 못 봤다 하더라도 과실범의 경우에도. 자, 통고처분은 준사법적, 그러니까 사법행위에 거의 준하는 행위고요. 맞아요. 그리고 출입국관리사범, 조세범, 관세범, 교통사범, 경범죄사범에 대해서 인정이 되고요. 하지만 산림법 위반이나 부정수표나 전매사범 같은 좀 이렇게 큰 덩어리에는 통고처분은 약간 낮은 범죄, 약한 범죄에 해당하는 거고, 맞아요. 211번의 정답은 2번으로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2번 보겠습니다. 212번. 자, 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과태료의 부과 요건, 절차 등에 관해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규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뭘 우선 적용합니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우선 적용합니다. 거꾸로 됐죠?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과태료 관련해서는 우선 적용한다. 2번, 과태료의 고액상습 체납자. 자, 고액상습 체납자 중요하고요.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자, 30일 범위 내에서 납부가 있을 때까지 감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대상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에. 자, 그 다음에 3번 헌법재판소는 선임감독상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 여기서 중요한 말, 아무런 잘못이 없는 영업주. 아무런 잘못이 없는 영업주도 이제 형벌을 받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영업주에게 선임감독상의 의무가 있는 영업주에게 양벌 규정을 적용하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아니야. 양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데 따져봤더니 아무런 과실이 없어. 아까 제가 과실책임이라고 했잖아요. 과실책임이라는 뜻이 뭐야?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지는 게 과실책임인데 거꾸로 얘기하면 뭐야?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게 과실책임이야. 근데 과실이 없다고 판정이 된 거잖아. 아무런 잘못이 없는 영업주까지도 처벌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무과실책임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위헌이라고 봤습니다. 잘 읽어야 돼.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국가가 그의 사무 일부를 지방자치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이걸 이제 기간 위임 사무라고 하죠. 그럴 때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에 해당합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언제는 법인에 해당하지? 항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 언제? 자치사무일 때. 자치사무일 때는 지방자치단체 법인이 될 수 있어요. 자치사무일 때는. 하지만 기간위임 사무를 할 때는, 기간위임 사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하라고 해서 그냥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자치사무일 때는 법인성 인정받는다. 자치사무이냐 기간위임 사무냐 이거 구별하시면 되는 거고. 5번 보겠습니다. 자, 형사처벌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했어요.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죠? 자, 시험에서는 판례는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겠고, 경과 가능하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똑같은 말이죠. 나란히 부과가 가능하다라는 말이나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죠. 213번 내려갈까요? 213번. 자, 1번 보겠습니다.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처벌 대상의 행위를 한 경우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줬대. 잘못 알려줬어요.
그러면 그걸 믿었어. 그래서 허가를 받지 않았어. 그러면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 죄가 되진 말아야 되죠. 죄가 아니죠. 그래서 착오를 일으키는 데 대한 정당한 이유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죠, 이거는. 왜냐하면 잘못 알려준 경우니까.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잘못 알려줘서 허가를 안 받은 것 뿐인 거예요. 근데 너 왜 허가 안 받고 영업행위 이렇게 죄를 물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2번 보겠습니다. 행정벌과 집행벌은 똑같은 말이죠. 아까 거랑 이중처벌 가능한다.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나 병과 가능하다. 병과 가능하죠. 집행벌은 뭐예요? 이행강제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3번 보겠습니다. 세무공무원, 3번도 별표 치세요. 3번도. 이것도 자주 나와요.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조세 범칙 사건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발이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근데 그런 거 없이 공소가 제기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세무공무원이 고발을 했어요. 그러면 자, 이거는 공소 절차의 무효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다시 해야 돼.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 자, 세무공무원이 고발하고 공소 제기를 해야 되는데 고발 없이 공소 제기를 했어. 그리고 나중에 고발하면 이 공소 제기가 살아나느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안 살아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면 돼요? 그냥 처음 고발서부터 다시 하면 되는 거지. 고발서부터 다시 하면 되는 거지. 그치? 자, 이것도 자주 나오니까 이거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무효가 치유되지 않는다. 4번 별표 쳐야 되죠. 4번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4번 중요한 말입니다. 4번. 종업원의 범죄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과 관련해서 종업원에 대한 감독을 태만히 한 데 대한 법인 자신의 무과실 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 뭐 다 맞았는데 마지막에 뭐가 틀렸어요? 무과실 책임이 과실 책임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 얘기는 그러면 여러분 사용자의 책임을 물을 때 또는 법인의 책임을 물을 때 반드시 종사자의 책임을 전제로 해야 됩니까? 종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법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법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양벌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종사자에게도, 즉 행위자가 되겠지. 행위 종사자에게도 법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얘기지. 꼭 이 종사자나 행위자가 범법행위가 있어야만 얘가 성립하는 건 아니야. 얘는 있고 얘는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얘는 있고 또 얘는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접근이 과실책임주의적 접근이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지? 자, 214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번 보면 명문의 규정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관련 행정형벌법규 해석에 의해서 과실행위도 처벌한다는 뜻이 도출되는 경우에는 과실행위에 대해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고의인지 과실인지는 중요하죠, 형벌에서. 차이가 크지. 살인이냐 아니면 과실치사냐는 차이가 크지만 어쨌든 과실도 처벌을 하죠. 살인은 아니더라도 뭐라고 그러지 내가? 과실치사도 처벌은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과실범에 대해서도 과실행위에 대해서도 행정형벌 부과할 수 있죠, 당연히. 실수였어요 라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자, 그러니까 1번은 맞는 말이고. 2번 볼게요.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행위 위반 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여기서부터 틀렸습니다. 전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때문에 종업원이 무죄인 경우에도 영업주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돼요? 3번 도로교통법상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여러분 통고처분은 처분이에요? 처분 아니에요? 처분성 없습니다.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없습니다. 형사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형사 절차를 밟아야 된다. 4번 일정한 법규 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 사실이나 형사법규의 위반 사실이 되는 경우에
자,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뭐 행정처분도 하고 형벌도 내리고 병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 처분은 처분이고 벌은 벌이다. 처분은 처분이고 벌은 벌이다. 자, 215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의료법을 위반해서 면허증을 대여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여러분, 5년 이하의 징역 동그라미, 벌금,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징역이나 벌금. 이거 지금 뭐예요? 질서벌이야, 집행벌이야, 형벌이야? 형벌이지, 형벌. 형벌. 징역, 벌금 이런 거 나왔는데 형벌이지, 당연히. 형벌이에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의료법 위반 시에 행정벌로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있고, 맞죠? 이 경우 형법 총칙이 적용되며, 맞습니다. 형법이 적용이 돼요. 과벌 절차로서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 맞습니다. 행정형벌에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 형법을 그냥 형법 총칙이라고 표현한 것 뿐이야.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 행정형벌에는. 그러니까 사례를 보고 이거 행정형벌이네 부터 알아봐야 돼요. 2번 보겠습니다. 사례의 경우, 즉 행정형벌이라 할지라도 양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맞아요. 이 경우 사용자의 처벌은 과실주의와 자기책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맞죠? 과실책임, 자기책임. 자, 3번. 행정벌은 의무를 직접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간접적 이행확보 수단으로서 행정형벌도 재형법정지와 일사부재 여러 가지 이야기를 섞어놨는데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자, 직접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다. 행정벌은. 맞죠? 간접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그랬죠. 기본적으로. 행정 강제와의 차이라고 그랬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행확보 수단이고, 근데 그 중에 행정벌 중에 행정형벌 있잖아. 그것도 역시나 형벌이기 때문에 재형법정지와 일사부재의 원칙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행정형벌하고 집행벌하고 같이 주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입니까? 그건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라고 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중처벌이라고 보지 않는다. 병과 가능하다. 똑같은 얘기인 거야. 아시겠지? 4번. 대여행위가 있기만 하면 고의나 과실이 없는 자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라고 한다. 여러분, 형벌은 기본적으로 고의 또는 과실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 그러니까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얘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거야.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에게 형벌을 내릴 수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뒤에 뭐 과징금 이런 거랑 성격이 다른 거예요, 아예. 자, 됐습니다. 잠깐 끊었다 갈게요. 끊었다가 216번부터 3교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